어디 싸가지 없게 조합원 나부랭이가 부녀회장한테 말대꾸야? 쥐뽀도 모르는 게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찰싹. 이곳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재건축 총회장 한복판입니다. 64세 부녀회장 박금자가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8세의 일반 아파트 조합원 오정숙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관리비 빵원, 이게 말이 되나요? 자신의 관리비 비리를 지적했다는 이유와 아파트 동호수 배정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의 비리와 갑질을 문제 삼았던 오정숙 조합원에게 부녀회장이 뺨을 때린 것입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정숙의 며느리 42세 한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광역수사대 베테랑 형사로 시어머니의 뺨을 맞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수사대 형사가 6개월간 추적하던 범죄자가 바로 그 갑질을 하던 부녀회장 박금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녀회장 박금자의 악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68세 노인 오정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박금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의 며느리가 누구인지를요. 지금부터 부녀회장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재건축 비리와 온갖 갑질을 일삼아온 박금자가 광역수사대 형사 출신 며느리에게 처벌받는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이곳은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3층 대형 회의장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0여 명이 조합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녀회장 박금자의 손바닥이 조합원 오정숙의 뺨에 찰싹 소리를 내며 날아들었습니다. 노인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번졌고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냉랭한 정적에 갇혔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박금자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단상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뺨을 맞은 이 노인은 바로 오정숙 68세였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여인이었어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자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살아온 평범한 조합원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오정숙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뺨을 맞아야 했을까요? 사건은 그날 오후 1시로 돌아갑니다. 서울 대치동 재건축을 앞둔 이 아파트 단지는 평당 1억 원이 훌쩍 넘는 땅값만큼이나 조합원들의 욕망도 뜨겁게 들끓고 있었어요. 30년 된 낡은 아파트였지만 재건축이 완료되면 한 세대당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는 소문에 단지 내 분위기는 날로 살벌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대형 회의장에 200여 명이 조합원이 모였고 오늘 안건은 모두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재건축 후 평형 배정안 발표였습니다. 누가 로열층을 받고 누가 좋은 동호수를 받느냐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었거든요. 누구나 좋은 위치의 집을 배정받고 싶어 할 텐데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정숙은 며느리 한지연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한지연이 주말이라 시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마침 총회가 있다기에 함께 따라온 거였어요. 한지연은 42세,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광역수사대 강력팀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12년 차 조폭 수사 전문가로 냉철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평소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어요. 위험한 일을 하니 걱정하실까봐 그저 경찰 공무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한지연은 지금 거물급 조폭 조직과 결탁한 주가 조작 및 불법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이었어요. 조폭 두목과 연결된 민석이라는 인물을 6개월째 추적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저 시어머니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것뿐이었죠. 회의장 단상에 재건축 조합장이 올라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조합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서류를 펼쳤어요. 여러분, 오늘은 재건축 후 평형 배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눈빛이 일제히 단상으로 쏠렸습니다. 회의장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올라갔어요. 조합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307동 최상층 로열층은 601호 박금자님, 503호 김영자님, 407호 이순희님. 박금자의 이름이 가장 먼저 호명됐어요. 박금자는 단상 아래 귀빈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64세의 박금자는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실세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로얄층의 로얄 호실을 받았다는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발표가 계속됐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로열층과 좋은 동호수는 모두 박금자의 측근들에게 배정됐고 일반 조합원들은 중저층과 구석 동호수로 밀려났어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장은 계속 명단을 읽어 내려갔어요. 308동 802호 오정숙님은 305동 3층 32평형으로 배정됩니다. 오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은 원래 로얄층에 살았는데 오히려 낮은 층으로 배정이 되고 일조건도 나쁜 위치였어요. 주변 조합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왜 다 아래층이에요? 박금주 회장과 친한 분들만 좋은데 배정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오정숙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오정숙이었지만 이건 너무 불공정했습니다. 조합장님, 질문 있습니다. 오정숙이 일어서자 회의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조합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로얄층 배정 기준이 뭔가요? 왜 부녀회 임원들만 로열층을 받으시는 건지. 이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조합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기준이 뭐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박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실크 원피스를 입고 명품 구두를 신은 박금자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오정숙 씨, 지금 뭐라고 했어? 박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주춤했지만 다시 용기를 냈어요. 불공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조합원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박금자는 오정숙에게 다가가며 비웃었습니다. 차별? 당신이 우리 재건축 추진하는 동안 뭘 했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일했어.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오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금자는 계속 공격했어요. 부녀회비도 제대로 안 내고 조합회의에도 안 나오다가 이제 와서 불공정하다고? 웃기지 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정숙은 부녀회비도 빠짐없이 냈고 조합회의도 참석했었어요. 하지만 박금자의 서슬퍼른 기세에 눌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자는 오정숙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박금자의 손바닥이 오정숙의 뺨에 찰싹 소리를 내며 날아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난 오정숙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번져갔고 회의장 안은 더욱 깊은 정적 속에 갇혔어요.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지연은 벌떡 일어서려다 주먹을 꽉 쥐며 멈췄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한지연은 그 통증을 견디며 폭발하려는 분노를 심연 깊숙이 눌러 담았어요. 광역수사대 강력팀 형사인 자신의 신분이 이 자리에서 노출되면 안 됐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민석이라는 범죄자가 혹시라도 이 아파트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거든요. 더구나 형사 신분이 알려지면 시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은 박금자의 서슬퍼른 권력에 줄을 서느라 오정숙을 외면한 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님 화나게 한 정숙 씨가 잘못했네. 괜히 나서서. 그 날카로운 말들은 오정숙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평생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오정숙에게 인행되는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박금자는 오정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어디서 조합원 나부랭이 주제에 부녀회장한테 대들어? 다시는 입 뻥긋하지 마. 박금자의 손에 잡힌 오정숙의 옷깃이 비틀리며 목을 조였고 오정숙은 숨이 막혀 헛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박금자는 오정숙을 회의장 문 쪽으로 거칠게 밀쳐냈어요. 오정숙의 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결국 회의장 밖 복도로 나가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금자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민서가 엄마야. 총회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해.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오정숙의 며느리이자 광역수사대 형사 한지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민석이라고? 그녀는 현재 자신이 지금 수사 중인 범죄자인 박민석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한지연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박금자의 얼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박금자, 부녀회장, 아들 민석이 혹시 같은 인물일까? 한지연은 복도로 나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오정숙은 피멍든 뺨을 감추려 했지만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내 시아버님 회사 전무님이 박금자 남편이라서 아들한테 피해갈까봐 참아야 해. 한지연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직장 상사가 박금자의 남편?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껏 참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주민자치센터를 빠져나왔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박금자 신상조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부녀회장 박금자, 슬슬 구린내가 진동하는군. 너의 아들이 내가 찾는 그 박민석이라면. 한지연의 눈동자에는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점점 멀어져 갔고 한지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광역수사대 형사 한지연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재건축 총회 현장에서 부녀회장 박금자가 받은 전화. 민서가. 한지연은 컴퓨터를 켜고 내부망에 접속했어요. 6개월째 추적 중인 범죄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박민석,
38세, 주소지는 대치동 아파트. 베테랑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가족관계 항목을 클릭하자 어머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금자. 한지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6개월간 쫓던 범죄자의 어머니가 지금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갑질하는 부녀회장이었던 겁니다. 우연치고는 정말 드라마 같은 우연이었어요. 한지연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주 전 발부받은 감청 영장이 있었어요. 부녀회장 아들 민석의 전화는 이미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강력 범죄 수사를 함께 진행했던 김 형사를 불렀어요. 김 형사, 박금자 아들한테 걸려온 통화 내역 중에서 어머니랑 통화한 거 다시 들어봐. 특히 최근 2주치. 후배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한테 당장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수사가 노출되면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12년차 수사관은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해야겠어. 증거만 확보하면 박금자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거야. 같은 시각 대치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부녀회장이 관리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현금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박금자는 돈 봉투를 아파트 관리소장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이에요. 308동 802호 오정숙. 그 여자한테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어요. 소장은 봉투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조합원에서 왕따로 만들어버리고 관리비 폭탄이 나오게 조정 좀 해주세요.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 올리고 회의 때마다 문제 있는 입주민으로 거론하고 업무 추진비를 미납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되잖아요. 소장님이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금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회장이 사무소를 나간 후 남자는 봉투 안 현금을 세어보았어요. 정확히 2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서랍에 돈을 넣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조합원 명단 파일을 열어 오정숙의 이름을 찾았어요.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조합원 업무 추진비 미납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명단에는 10명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오정숙의 이름만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게시판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정숙 씨가 조합원 업무 추진비를 안 냈다고? 30년을 여기 사셨는데. 하지만 빨간 글씨는 명확했습니다. 주민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저녁 6시 한지연의 시어머니 오정숙은 경로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마셨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총회에서 부녀회장한테 뺨을 맞은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68세 노인은 경로당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숙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경로당 안에 있던 회원 5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 한 회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정숙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회원이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어요. 여기 자리 없어요. 다른 데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다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던 회원도 일어나며 말했어요. 전화가려던 참이었어요. 경로당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오정숙은 서 있는 게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합원 업무 추진비도 안 내면서 경로당은 왜 나오는 거야? 라며 수군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8시 오정숙의 며느리 한지연의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오정숙의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연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오늘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대기 발령이래.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지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대기 발령? 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 전무님 비서가 귀띔해줬어. 우리 어머니가 부녀회장이랑 문제 일으켰다고.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거야. 한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전무, 부녀회장 박금자의 남편이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부녀회장한테 사과라도 하시면. 한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 직장이 걸린 문제야. 어머니한테 한 번만 부탁해봐. 한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음 날 오후 2시 부녀회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부녀회 임원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부녀회장 박금자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지연의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박금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정숙 씨, 잠깐만요. 68세의 오정숙 조합원은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부녀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오늘 회의실 청소 안 됐던데 정숙 씨가 좀 해주시죠. 오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요? 저는 청소 당번이. 박금자가 말을 끊었어요. 조합원비도 제대로 안 내시면서 회의는 참석하시려고요? 청소라도 하셔야 회의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도구함을 열었어요.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 부녀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어요. 부녀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어요. 오정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는 김 형사가 한지연을 불렀습니다. 선배, 이것 좀 보세요. 후배는 헤드폰을 건네주었어요. 한지연은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박금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서가, 엄마가 너 좀 도와줄 게 있어. 재건축 조합원 명단 있잖아. 3,000명 정도 되는데. 부녀회장 아들 박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단이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게요? 박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는 사람이 그런 정보 필요하다는데. 돈도 좀 주고. 한지연은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언제 통화해요? 김 형사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이요. 그 다음날 박금자 씨 통장으로 2억이 입금됐어요. 출처는 추적 중인데. 베테랑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판매. 그러니까 박금자가 조합원 3,000명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박민석이 중간에서 거래를 주선한 것 같아요. 수수료로 5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한지연은 파일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증거 더 확보하고 구매자 신원도 파악해.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야. 저녁 7시 오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오늘 부녀의 모임에서 바닥을 닦으며 느낀 굴욕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노인은 거실 창문으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박금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평화롭게 살았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오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수면제 약통이 보였어요. 68세 노인은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며느리 한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약통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오정숙의 눈빛에서는 생명의 빛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한지연은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오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됐어요. 비밀스럽게 진행하던 수사가 노출되면 안 됐습니다. 베테랑 형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오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네가 있어서 나는 힘이 나는구나.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박금자, 너는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시어머니한테 한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12년 차 수사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오정숙은 집안에서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전기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금자가 관리소장을 시켜 오정숙의 집만 타겟으로 잡아 보수공사를 핑계로 수도와 전기를 강제로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오정숙은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를 들으며 폐쇄 공포에 떨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남편 회사 문제로 힘든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오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 주저앉았어요. 그 시각 한지연은 광역수사대 수사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감청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 발부받은 박민석 감청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틀 전 녹음된 박금자와 아들 민석의 통화 내용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조합장이랑 내일 만나기로 했어. 상가 코너 자리 확정해야 하니까. 박금자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전화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민석이 경고했지만 박금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부녀회장 박금자는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장에게 뇌물을 먹여 재건축이 되고 나면 코너 자리나 로얄호실로 상가를 배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지연은 녹음 파일을 멈추고 김 형사를 불렀어요. 김 형사가 들어오자 한지연은 헤드폰을 건네며 해당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김 형사가 듣고 나서 말했어요. 선배, 이거 뇌물 정황 명확하네요. 박금자가 조합장 만나서 상가 배정받는 대가로 돈 준다는 거잖아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박금자 미행 들어가 조합장 만나는 현장 포착해야 해. 영상 촬영 가능하면 하고. 김 형사는 알겠다고 답하며 나갔어요.
한지연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된다. 시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다음 날 오전 11시 대치동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서 주민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재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부녀회가 주최한 행사였어요. 오정숙도 집에서 만든 반찬을 담아 참여하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를 보낸 오정숙은 새벽에 겨우 물과 전기가 다시 들어온 뒤 서둘러 김치와 나물을 준비했어요. 플라스틱 반찬통에 정성껏 담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반찬을 놓으려는 순간 박금자가 다가왔어요. 어디서 구걸하러 왔어? 여기 내 같은 사람 오는 데 아니야. 부녀회장은 오정숙이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발로 찼습니다.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렸고 김치와 나물이 아스팔트 도로 한복판에 쏟아졌어요. 지나가던 차들이 그 위를 지나갔고 오정숙이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은 타이어 자국이 찍힌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고개를 돌렸고 박금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붓으로 돌아갔어요. 오정숙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반찬을 주우려다 포기했습니다.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정숙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무단 점유자 퇴거 요망이라는 글씨가 흉물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박금자가 보낸 용역들이 쓴 글씨였습니다. 오정숙은 물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오정숙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귓속에서는 이명 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오정숙의 정신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나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오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박금자의 아들 민석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트렁크를 열자 커다란 검은색 가방이 보였습니다. 박민석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현금 뭉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며 민석은 관리원 2명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듯 건넸어요. 고생들 하시네요. 관리원들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도련님 하고 환호했습니다.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그 모습을 지켜본 박금자는 로비 소파에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여왕처럼 거드름을 피웠어요. 같은 시각 광역수사대 조사실에서는 한지연이 조폭 조직 행동대원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행동대원은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로 박민석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지키는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어요. 일주일 전 긴급 체포되어 지금 한지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서류를 책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박민석이 너한테 뭘 시켰는지 다 안다. 도박장 경비, 채무자 협박.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지? 행동대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지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너네 두목 김재훈, 민석이랑 통화할 때 재건축 조합원 명단 얘기 나왔어. 누가 그 명단 넘긴 건지 말해. 행동대원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지연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협조하면 양형에 참작한다. 안 하면 내 가족까지 조사 들어간다. 행동대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지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면 가족조사도 할 수 있었거든요. 행동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흥신소. 강남에 있는 불법 흥신소를 통해서 명단을 샀다고 들었어요. 그 흥신소가 박금자한테 조합원 명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긴 거라고. 한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흥신소 이름 위치 다 불어. 행동대원이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한지연은 조서를 작성하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박금자가 조합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조사가 끝난 후 한지연은 수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금자, 이제 내 범죄 목록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어. 한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한지연의 첫 번째 작은 승리였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고 박금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한지연은 수사실로 돌아가 김 형사를 불렀습니다. 흥신소 압수수색 영장 준비해. 내일 아침에 싹 다 잡아들인다. 다음 날 오후 박금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오정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정숙이 문을 열자 박금자는 고지서를 그녀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어요. 자기 집 관리비가 영원으로 조작된 고지서였습니다. 봤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돈 한 푼 안 내도 되거든. 너 같은 사람은 평생 죽어라 벌어다 나한테 바치는 거야. 부녀회장은 비웃으며 고지서를 오정숙에게 던졌어요. 고지서가 바닥에 떨어졌고 오정숙은 그것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박금자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갑질을 하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섰고 오정숙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저녁 6시 오정숙은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용돈이라도 좀 벌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건달 2명이 오정숙을 가로막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고 문신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오정숙 씨 맞죠? 할머니, 박 회장님이 전화라는데 이 아파트에서 당장 나가래요. 건달 한 명이 오정숙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오정숙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찢어졌고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오정숙은 신음을 토하며 무릎을 감쌌어요. 건달들은 비웃으며 오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알아들었죠? 빨리 짐 싸요. 건달들이 사라진 후 오정숙은 겨우 일어나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러 바지를 적셨지만 오정숙은 그저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정숙은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찢어진 무릎을 보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박금자는 자신의 집 거실에 전직 조폭 두목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재훈. 50대 중반의 조폭 두목으로 박민석의 범죄 파트너였어요. 부녀회장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김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재건축 반대하는 늙은이들 몇 명 있어.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특히 308동 802호 오정숙. 그 할멈은 확실하게 겁을 줘.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금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금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재훈은 봉투를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부녀회장은 혼자 남아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왕국이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박금자는 몰랐어요. 자신과 김재훈의 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합법적 감청으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지연의 수사팀은 박금자의 휴대폰에 대한 감청 영장을 일주일 전에 추가로 발부받은 상태였고 방금 전 대화도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광역수사대 수사실에서는 김 형사가 실시간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한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 박금자가 조폭동원해서
협박 지시했어요. 증거 확보 완료. 한지연은 문자를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녁 11시 한지연은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상처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오정숙은 무릎에서 흐른 피가 굳어바지에 달라붙은 채 정신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한지연은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오정숙은 며느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아, 미안해. 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무릎을 닦아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 쓰레기들 분리수거할 시간 멀지 않았어요. 한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서는 부녀회장 박금자가 조합원 앞에 서 있었어요. 64세 부녀회장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308동 802호 오정숙 씨에게 부녀회에서 탈퇴하라는 조합원 서명서예요. 박금자는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무려 183명이 서명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조합원 20명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조합원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게 정말 맞는 건가요? 정숙 씨가 그렇게까지. 부녀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 서명 다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직접 원하는 거예요. 사실 박금자는 혼자서 서명을 위조했어요. 관리소장에게 조합원 명단을 받아 무작위로 이름을 적어 넣은 겁니다. 하지만 광장에 모인 주민들은 그걸 몰랐어요. 부녀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관리소장에게 건넸습니다. 소장님, 이거 오정숙 씨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부녀의 탈퇴 요청서였어요. 관리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는 형사 한지연이 부녀회장 아들의 변호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포통장 50개가 놓여 있었어요. 한지연 수사관은 변호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계좌들로 800억 원이 거래됐어요. 주가 조작 맞죠? 30대 변호사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법률 자문만 했을 뿐입니다. 한지연은 서류 하나를 꺼내 변호사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당신 명의 계좌도 있네요. 수수료 5억 받았죠?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 오정숙은 경로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68세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회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오정숙은 가방에서 직접 만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김치전 만들어 왔어요. 같이.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회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배불러요. 다른 회원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테이블에 놓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부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박금자는 테이블 위 반찬통을 보더니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치전인데 회원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64세 부녀회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합원 업무 추진비도 안 내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누가 먹어요? 그리고 부녀회에서 탈퇴시킬 테니까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세요. 박금자는 반찬통을 들고 경로당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부녀회장은 경로당 바로 앞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찬통 뚜껑을 열더니 김치전을 모두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어요.
오정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금자는 빈 반찬통을 노인의 가슴에 던졌어요. 다음부턴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누가 먹을 것 같아요? 부녀회장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레기통 앞에 서서 자신이 정성껏 만든 김치전이 쓰레기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7시 오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실로 향하는데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은 급히 서랍을 확인했어요. 비상금을 넣어둔 봉투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며 모은 소중한 돈. 오정숙은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합원비 미납자가 비상금은 숨겨뒀네요. 제가 대신 조합비로 냈어요.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친절한 이웃이 오정숙은 메모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금자. 분명 박금자가.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원은 소중하게 아껴온 비상금인데 혹시 모를 병원비, 혹시 모를 급한 일. 그걸 위해 안 쓰고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사실 박금자는 오후 5시에 오정숙의 집에 침입했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오정숙이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간 사이였어요. 부녀회장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봉투를 발견하자 박금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500만 원을 가방에 넣고 메모를 남긴 뒤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서 도어락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 8시 관리소장은 오정숙의 현관문에 빨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관리비 미납 경고 72시간 이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단전 단수함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빨간 스티커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불길하게 빛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냈던 오정숙의 집만 미납으로 처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밤 8시 30분 오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을 열고 약통을 꺼냈어요. 수면제였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었는데 한 번에 2알만 먹으라고 했었죠. 68세 노인은 약통을 흔들었습니다. 20알 정도 남아 있었어요. 오정숙은 약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약통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시어머니는 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색 알약들이 보였어요. 노인은 손을 뻗어 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알, 3알. 손바닥 위에 약이 쌓여갔습니다. 오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잔을 가져왔어요. 다시 소파에 앉아 물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왼손에는 약, 오른손에는 물잔. 노인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며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왔는데 박금자가 나타난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뺨을 맞고 조합원비 관리비 미납자로 몰리고 주민들한테 외면당하고 경로당에서 쫓겨나고 비상금까지 도둑맞고 오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악랄한 부녀회장의 모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수면제를 전부 다 먹고 확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한지연이었습니다. 오정숙은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받을까 말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노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한지연한테 집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같은 시각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형사 한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2년차 수사관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항상 전화를 받았거든요. 한지연은 휴대폰 앱을 켰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설치한 위치 공유 앱이었습니다. 서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거였어요. 화면에 시어머니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위치 기록을 보니 시어머니가 2시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 위치. 한지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설마.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김 형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선배, 어디 가세요? 한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달렸습니다. 밤 8시 40분, 형사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밟았어요.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한지연은 핸들을 꽉 쥐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강남대로로 진입하며 사이렌을 켰습니다. 우웅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앞차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12년차 수사관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어요. 대치동까지 15분. 아니, 10분 안에 도착해야 해. 차 안에서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본 어머니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계에 달했다는 걸. 베테랑 형사는 엑셀을 더 밟았어요. 속도계 바늘이 120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한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개월간 민석을 잡기 위해 참으라고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며느리가 한심했습니다. 밤 8시 45분 한지연의 차가 대치동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급정거했습니다. 형사는 차 문을 열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달려 올라갔어요. 1층, 2층, 3층. 숨이 차올랐지만 12년차 수사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층, 5층, 6층. 다리가 떨렸어요. 7층, 8층. 한지연은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802호까지 뛰었어요. 현관문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스티커를 보지도 않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지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주머니에서 여분 열쇠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준비해둔 열쇠였어요. 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진 채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형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옆 바닥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약 몇 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12년차 수사관은 달려가 오정숙의 손에서
약봉지를 빼앗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지연아.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를 다 먹어버리려고 했어.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형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먹으려다가.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들을 주워 담으며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12년 차 수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오정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경찰 공무원이 아니에요. 한지연은 가방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광역수사대 강력팀 소속 형사 한지연입니다. 조폭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정숙은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 한지연은 신분증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박금자 아들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불법 도박, 주가 조작. 조사하다 보니 그 범죄자가 바로 박금자 아들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신분증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한지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 네가.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일주일 전에 제가 체포했어요. 지금 구속 상태고요. 그리고 박금자. 한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박금자도 곧 체포될 겁니다. 재건축 뇌물,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 판매, 어머니 괴롭힌 것까지 모든 증거 확보했어요. 오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한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박금자의 감청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재건축 반대하는 늙은이들 몇 명 있어.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특히 308동 802호 오정숙. 박금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한지연은 파일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모든 일들. 제가 다 기록했어요. 전기 끄는 것, 비상금 훔친 것, 건달시킨 것. 전부 증거가 있어요. 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다시 껴안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사 중이라 제 신분 노출되면 안 됐어요. 박민석을 잡는 게 먼저였고 박금자까지 엮이면서 증거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좀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 오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한지연은 오정숙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정신적 충격이 크셨으니까. 오정숙은 괜찮다고 했지만 한지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정숙이 물었어요. 박금자는 언제 잡히는 거니? 한지연은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구속영장 발부되면. 곧이에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밤 10시 응급실에서 오정숙은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면제를 먹지 않았기에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진단했고 하룻밤 입원을 권했습니다.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병실에 모시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오정숙은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박금자를 잡을 수 있는 거니?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해요. 증거가 산더미예요. 민석 감청하면서 박금자 범죄까지 다 잡혔거든요. 오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고맙다, 지연아.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광역수사대 형사인 줄 알았으면 나도 박금자한테 대들었을 거고 그럼 수사가 망가졌을지도 몰라. 네가 잘한 거야.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 11시 한지연은 병실을 나와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형사, 나야. 내일 아침 검찰 송치 진행 상황 어때? 김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배, 다 준비됐어요. 내일 오전 9시에 검사님이 영장 청구할 거고 판사 심사는 오후 2시 예정이에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영장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해. 체포조 편성도 완료했어? 김 형사가 대답했어요. 네, 선배. 10명 대기 중이에요. 박금자 체포하고 바로 집 압수수색 들어갈 준비도 다 됐어요. 한지연은 전화를 끊고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대치동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 박금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와인이라도 마시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죠. 하지만 박금자는 몰랐어요. 자신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일이면 수갑을 차게 된다는 것을. 한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금자, 내 시간은 끝났어. 한지연의 속삭임은 텅 빈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박금자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착공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에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서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박금자는 부녀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은 옷장에서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꺼냈어요. 오정숙이 모은 500만 원을 훔친 돈으로 산 옷이었습니다. 박금자는 드레스를 거울에 대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 내 승리의 날이야.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검사가 박금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는 여러 가지였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판매, 폭행, 공갈, 주거침입 절도, 증거 목록만 2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영장 발부 확실하네. 검사는 오전 9시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판사 심사는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오전 10시 한지연은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링거를 맞고 나니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어요. 지연아, 오늘 박금자 잡는 거니?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에 영장 나오면 바로 체포할 거예요. 오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그 현장 볼 수 있을까? 한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몸 상태가. 오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내가 꼭 보고 싶어. 박금자가 수갑 차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단 말이야.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오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한지연은 스마트폰으로 김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착공식 현장에 시어머니 모시고 갈게.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시게 해드려. 김 형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선배. 현장 세팅 완료했어요. 박금자는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조합장도 온다고 합니다. 2명 한꺼번에 체포 가능해요. 오후 1시 한지연은 오정숙을 퇴원시키고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 이제 꿈꾸는 거 아니지? 정말로 박금자가 오늘 잡히는 거 맞지? 한지연은 운전대를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꿈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 2시 박금자는 수갑을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빼앗긴 모든 것 되찾으실 수 있어요. 오후 1시 30분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는 착공 기념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단상이 설치되고 의자가 줄지어 놓였어요. 조합원 200여 명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금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귀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재건축 조합장이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박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합장님도요. 우리 둘 다 승리자예요. 하지만 광장 주변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형사를 비롯한 광역수사대 요원 10명이 조합원으로 위장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지연은 광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 안에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오정숙은 차 창문 너머로 단상 위 박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오늘 잡히는구나. 오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1시 50분 한지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김 형사였어요. 선배, 영장 나왔어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행 가능해요. 한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착공식 시작하면 박금자 단상에 오를 거야. 축사 끝나는 순간 바로 체포해. 조합장도 같이. 김 형사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선배. 한지연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됩니다. 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을 응시했어요. 오후 2시 착공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재건축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금자가 부녀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박금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합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파트가 새로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금자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금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을. 챕터 6. 다음 날 오전 8시 박금자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착공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에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서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박금자는 부녀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은 옷장에서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꺼냈어요. 오정숙이 모은 500만 원으로 산 옷이었습니다. 박금자는 드레스를 거울에 대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 내 승리의 날이야. 하지만 박금자는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오전 10시
한지연은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박금자 잡는 거니? 오정숙이 물었어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착공식 현장에서 체포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영장 나왔어요. 오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 현장 보고 싶어. 박금자가 수갑 차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단 말이야.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셔야 해요. 오후 1시 30분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는 착공 기념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조합원 200여 명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박금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귀빈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재건축 조합장이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박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합장님도요. 우리 둘 다 승리자예요. 하지만 광장 주변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형사를 비롯한 광역수사대 요원 10명이 조합원으로 위장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지연은 광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 안에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오정숙은 차 창문 너머로 단상 위 박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오늘 잡히는구나.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후 2시 착공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경과 보고를 했고 마지막으로 박금자가 부녀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박금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합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파트가 새로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강남 최고의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박금자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시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녀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김 형사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요원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금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김 형사는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광역수사대 형사 김동현입니다. 박금자 씨,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김 형사는 수갑을 꺼내며 박금자에게 다가갔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박금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광장에 있던 조합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에요? 부녀회장님이 체포당해? 동시에 다른 요원들이 재건축 조합장과 관리소장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도 차례로 수갑을 찼습니다. 박금자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당신들 누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김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박금자를 단상 아래로 인도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순간 광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박금자와 조합장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박금자가 서류 봉투를 조합장에게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어요. 이어서 감청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회장님, 상가 1층 코너 자리 확정됐습니다. 박금자의 목소리였어요. 고마워요,
조합장님. 또 다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재건축 반대하는 늙은이들. 특히 308동 802호 오정숙. 그 여자는 확실하게 겁을 줘. 조합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308동 802호. 그거 정숙 씨 아니야?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개인정보 판매 계약서가 떴습니다. 조합원 3,000명이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 원에 판매한 서류였어요.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를 팔았다고?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조합원들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박금자는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하지만 김 형사는 박금자를 호송차로 끌고 갔습니다. 조합장과 관리소장도 다른 요원들에게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어요. 세 사람이 차에 실리는 모습을 조합원들은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50m 떨어진 차 안에서 오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리는 모습,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증거들,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 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박금자가 잡혔구나.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오정숙은 며느리를 꽉 껴안으며 흐느꼈어요. 12년간 냉철한 형사로 살아온 한지연도 이 순간만큼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김 형사가 한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 3명 호송 완료했어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갈게. 한지연은 오정숙을 모시고 광장을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차 안에서 오정숙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박금자는 어떻게 되는 거니? 한지연은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속 기소될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실형은 확정이고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럼 아들 민석이는? 민석이는 일주일 전에 제가 체포했잖아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요. 최소 15년 이상은 받을 거예요. 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의가 정말로 이기는구나.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힐끗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이겼어요. 차는 대치동 거리를 달렸고 오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구치소에 갇힌 박금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수감복을 입고 부녀회장 명함 대신 수감 번호표를 달고 있었어요. 박금자는 벽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꿈이야. 하지만 손목의 수갑 자국이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박금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오정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한지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다시 정상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거니? 오정숙이 물었습니다. 한지연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박금자가 유죄 판결 받으면 부당한 조치들은 다 무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정당하게 조합원으로서 부녀회에도 다시 들어가실 수 있고 원하시는 평형과 층수도 추첨식으로 정당하게 배정받으실 수 있어요. 추첨 과정에서 조작을 해서 자신들 측근한테만 좋은 로얄층으로 배정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며느리 한지연이 말했어요.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챕터 7 완전 재집필 마이너스 감동 극대화. 다음 날 오전 9시 시어머니 오정숙의 집 현관 앞에는 주민 20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가장 앞에 선 주민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68세 노인이 문을 열자 주민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줄에 선 50대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 말만 믿고 정숙 씨를 외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정숙은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자신을 차갑게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주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어요. 저는 경로당에서 정숙 씨한테 자리 내주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조합원비랑 관리비 미납 명단 보고 정숙 씨 피했어요. 다 거짓이었는데 주민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요.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들 박금자한테 속은 거니까. 하지만 오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받은 상처가 아직 생생했거든요. 한 주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조합비 미납 명단도 거짓이었고 정신 이상 소문도 다 거짓이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요. 68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냥 예전처럼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꽃다발과 과일을 현관에 두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오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은 애쓰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 테니까. 저녁 6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는 긴급 조합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조합원이 의자를 가득 채웠어요. 임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부녀회장 박금자와 조합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회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전에 오정숙 씨께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시 사회자가 계속 말했어요. 정숙 씨, 혹시 오늘 참석하셨나요? 뒤쪽에서 오정숙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조합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68세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정숙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합원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오정숙은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정숙 씨, 우리 조합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금자의 거짓말에 속아 정숙 씨를 외면했고 심지어 괴롭혔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의실 안 200명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200여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들어 조합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조합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한테 보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조합원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박 회장이 조작한 모든 결정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합원이 일어나 발언했어요. 저는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박금자가 조작한 모든 조합 결정은 무효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단상 아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오정숙의 집 우편함에는 새로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어요. 노인은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조합원 오정숙님의 모두가 원하는 동호수 배정을 받게 된 것으로 로얄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68세의 오정숙은 서류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조합에서 연락 왔어. 로얄층에 당첨이 되었대.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형사 한지연은 전화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하늘이 그동안 고통받으신 걸 보상해 주나 봐요. 오정숙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12년 차 수사관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박금자는 곧 재판받을 거고 어머니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한지연은 의자에 기댔어요. 6개월간의 수사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사하던 범죄자가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갑잘하던 부녀회장의 아들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처음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들어서기 두려웠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68세 노인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숙 씨 왔어? 여기 앉아. 오늘 준비한 떡 정말 맛있더라. 한 회원이 자리를 권했어요. 오정숙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른 회원이 말했어요. 정숙 씨, 그동안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회원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다음 주 바자회 있는데 정숙 씨 김치전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다들 정숙 씨 김치전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 오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게요. 경로당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68세 노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오정숙은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의 괴롭힘이 두려워 몇 달간 나가지 못했던 예배였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교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둠 속을 걷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노인은 며느리 한지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경로당도 나가고 교회도 다니고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 부녀회장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광역수사대는 박금자 일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 끝에 기소했어요. 박금자 아들 박민석은 징역 18년, 부녀회장 박금자는 징역 14년, 비리조합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 관리소장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3개월 후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형법정에서는 부녀회장 박금자 일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조합원 50여 명이 가득 차 있었어요. 광역수사대 형사 한지연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감복을 입은 박금자가 앉아 있었어요. 64세 전직 부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금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 정보 판매, 폭행, 공갈, 주거침입,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68세 노인을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몰아간 행위는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 전액과 소유한 부동산을 전부 몰수합니다. 박금자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64세의 감옥에 들어가서 76세에 나오는 거였어요. 전직 부녀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조합원들이 작게 박수를 쳤어요. 잘 됐어. 당연한 벌이야.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박금자 아들 민석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 대하여 주가 조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가담 등의 죄로 징역 16년을 선고합니다. 범죄 수익 800억 원 전액 몰수 및 추징합니다. 부녀회장 아들은 눈을 감았어요. 피고인석 옆에 앉아있던 박금자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민석아.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조합장은 징역 5년, 관리소장은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망치를 들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금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괴롭히고 3,000명이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탕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어요. 교도관들이 박금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전직 부녀회장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어요. 법정 밖 복도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2년이면 정말 오래 들어가네요. 한 조합원이 말했어요. 당연하지. 정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조합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박 회장 말만 믿고 정숙 씨 괴롭힌 거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조합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기자들이 형사 한지연을 둘러쌌습니다. 형사님, 이번 사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역수사대 수사관 한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를 모으면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영웅은 끝까지 참고 견뎌주신 피해자분들입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한지연은 다시 평범한 며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치동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중앙광장을 지나가는데 주민 몇 명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정숙 씨, 오늘 뉴스 봤어요. 박금자 12년 선고받았더라고요. 잘 됐어요. 오정숙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간 후 노인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끝난 거지?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두 사람은 광장 벤치에 앉아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부녀회장이 수갑을 차던 그 광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 아파트 들어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오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웃이랑 인사하고 경로당 나가고 손주들 돌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이제 평범하게 사실 수 있어요. 누구도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둠이 내리는 단지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 식사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68세 노인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찾은 그 일상이었습니다. 형사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박금자한테서 훔친 비상금도 곧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재산 몰수 절차 진행 중이거든요. 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 장난감이나 사줘야지.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짱을 끼며 걸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살았어. 한지연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끝까지 버텨주신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셨으면 제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정숙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에는 3개월 전 관리소장이 붙였던 퇴거 경고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조합에서 보낸 재건축 설계 도면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2년 후 완공될 새 집의 설계도였습니다. 오정숙은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손주 방이고 여기가 내 방이야. 자주 와야 해. 형사는 도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따뜻한 차 향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며느리 한지연은 거실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어요. 중앙 광장이 보였습니다. 갑질 부녀회장 박금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그 광장. 한지연은 작게 웃었어요.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가을날 대치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은 임시 거주지로 이사한 상태였어요.
새 아파트 완공까지는 2년이 남았지만 오정숙 씨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확정한 오정숙 씨의 새 아파트는 308동 15층 로얄층이었어요. 남향이고 한강이 보이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노인은 아파트 설계 예상 도면을 펼쳐놓고 며느리 한지연과 함께 인테리어 계획을 짰어요. 여기는 손주 방으로 하고 여기는 작은 방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역수사대 형사 한지연은 도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집이네요. 완공되면 우리 자주 놀러 올게요. 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와. 지연이 네가 제일 많이 와야 해. 두 사람은 도면을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재건축 현장의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2년 후면 저기에 새 아파트가 우뚝 서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평생을 살아갈 집이었습니다. 부녀회장 박금자가 고통을 주고 온갖 방해를 하며 낮은 층으로 유도했지만 결국 원하는 집을 배정받게 되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집 우편함에 특별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범죄 피해 재산 회수 통지서였어요. 피고인 박금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중 피해자 오정숙 씨께 귀속되는 금액 550만 원을 송금합니다. 오정숙은 서류를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훔쳐간 500만 원에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오정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부녀회장이 훔쳐간 내 돈 돌려받았어. 형사 한지연은 전화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날 저녁 한지연은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수사대 형사의 일은 생각보다 많았고 쉽지 않은 업무였어요. 하지만 한지연은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일. 김 형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선배, 시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한지연 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보여. 예전의 밝은 모습 되찾으셨어. 후배 형사가 말했어요. 선배 덕분이죠.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강하셨던 거지.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오정숙은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인 한 명이 다가왔어요. 오정숙 집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아파트 임시조합원 총회 있다던데 가실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우리 아파트 일인데. 교인이 말했어요. 좋은 일로 모이는 총회니까 기분 좋으실 거예요. 새로운 부녀회장 선출하고 재건축 진행 상황도 보고받고.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럼 뵙겠어요. 수요일 오후 2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장에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10개월 전 부녀회장 박금자가 오정숙을 괴롭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시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부녀회장을 선출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68세 노인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재건축 진행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전 부녀회장의 비리로 중단됐던 공사가 정상화됐고 투명한 절차로 재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 30%, 예정대로라면 2년 후 완공 예정입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한 조합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박 회장이 빼돌린 돈은 어떻게 됐나요? 사회자가 대답했어요. 검찰이 전액 압수했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새 부녀회장 선출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후보자 세 분이 나왔는데요. 그때 한 조합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님, 제안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조합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오정숙 씨를 부녀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오정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요? 조합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30년간 이 아파트를 지켜오셨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박 회장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녀회장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다른 조합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정숙 씨가 적임자예요. 오정숙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그릇이. 하지만 조합원들의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정숙 씨, 후보로 등록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주변 조합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인네일 뿐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투표 결과 오정숙은 압도적 표차로 새 부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오정숙은 단상에 올랐어요. 10개월 전 바로 이 단상 아래에서 박금자에게 뺨을 맞았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0개월 전 이 자리에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새 부녀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 다시는 박금자 같은 비리투성이에 갑질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는 조합원이 있다면 함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참석한 모든 조합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장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총회가 끝나고 오정숙은 주민자치센터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며느리 한지연이 서 있었어요. 형사 한지연은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부녀회장님. 오정숙은 며느리를 껴안으며 웃었어요. 지연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며느리 한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박금자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중앙광장을 지나가는데 재건축 현장이 보였어요. 크레인이 움직이며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년 후면 저기 내 집이 생기는 거지?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한강이 보이는 로얄층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 앉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치동 재건축 비리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갔습니다. 리포터가 화면에 나와 말했어요. 10개월 전 부녀회장 비리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대치동 아파트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오정숙 씨가 새 부녀회장으로 선출되며 투명한 재건축을 다짐했습니다. 화면에는 총회 장면이 나왔어요. 리포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재건축 조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고 유사한 비리 사건이 전국적으로 17건이 적발됐습니다. 밤 10시 교도소 내부 전직 부녀회장 박금자는 공동 TV 시청 시간에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강남 명품 아파트에 새 부녀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소식.
64세 수감자 박금자는 벽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오정숙이 내 자리에.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박금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출소하려면 12년. 아직 11년 7개월이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새 부녀회장 오정숙은 조합원, 부녀회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한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68세 노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연 형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해내셨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잖아요. 부녀회장 일은 그에 비하면 쉬울 거예요. 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재건축 총회에서 뺨 맞던 날, 조합원비와 관리 미납자로 몰리던 날, 경로당에서 쫓겨나던 날, 비상금을 도둑맞던 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던 그 밤, 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오정숙은 눈을 뜨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한지연 형사가 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연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오정숙은 며느리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오정숙은 시어머니를 안아주고 집을 나섰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토요일 오전, 대치동 아파트 재건축 단지 입주 행사가 열렸습니다. 70세가 된 오정숙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환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남향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드디어 새 아파트로 입성했구나. 뒤에서 며느리 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네요. 며느리 한지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어요. 전망 끝내주는데요. 오정숙은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형사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날 오후 새 아파트 중앙광장에서는 입주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합원 500여 명이 모였어요. 부녀회장 오정숙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2년 전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이제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69세 부녀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오정숙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 지하 1층에 만들어진 경로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부녀회장님 오셨네. 새 경로당 어때요?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밝고 넓은 공간, 새 가구들. 2년 전 그 작은 경로당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좋네요. 정말 좋아요. 부녀회장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 조합원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부녀회장님, 2년 전 생각하면 정말 악몽 같았어요. 박금주 회장이 오정숙 회장님을 괴롭히고 우리도 모른 척하고 다른 회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장님 편 들었어야 했는데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만 보고 갑시다. 경로당 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녁 6시 부녀회장은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정숙 씨는 지난 2년을 떠올렸어요. 지옥 같았던 시간, 수면제를 먹으려고 할 정도의 모욕과 고통스러웠던 밤. 하지만 든든한 형사 며느리 덕분에 살아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오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박금자는 지금 교도소에 있겠지. 아직 10년이 남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한지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주 축하드려요. 형사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며느리 복장으로 웃으며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저녁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게 된 건 전부 내 덕분이야. 한지연 형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힘으로 지켜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오정숙은 며느리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0세 오정숙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때로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부당한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 같아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병오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